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유동자산, 1년 안에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유동부채, 12월 말에 확정된 자산과 부채죠. 1년 안에 돈 들어올 것과 돈이 나갈 것이 확정된 자산 부채의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받을 돈과 줄 돈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많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유동비율입니다.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즉 유동부채를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재무비율이죠. 매우 유명하죠. 근데 이 유동비율은 참고로 그래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이 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유동비율 워낙 유명하고 뭐 여기저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과연 유동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부실한 기업일수록, 즉 회계상 재무상태표에는 부실 채권과 부실 자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은, 한계 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은 유동자산 안에 사실상 유동자산이 제대로 평가를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실 자산들이 많이 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는.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동자산이 아닌 녀석들이 많이 장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조금 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유동비율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수가 계속 지연돼요. 연체돼요. 물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반영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조금 연체됐다고 바로 대손 충당금을 막 회사는 이거 못 받는 거야 하고 뭐 너무 솔직하게 다 반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기대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미회수된 채권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동자산 금액이 늘어나요. 유동부채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유동비율은 참고하는 사항이지 꼭 유동비율이 높다고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유동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유동비율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을 빼고 계산하는 유동비율을 우리는 당좌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의 분류를 사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으로 나눴습니다. 왜 유동자산을, 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크게 분류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사상이었냐면은 다른 유동자산들은 기본적인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것 같은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고자산은 누구한테 돈이 들어올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팔려야지 확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거래처에서 내가 돈을 몇 달, 한두 달 있다 받을 거야. 예측이 돼요. 거래처가, 즉 채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금, 현금과 예금. 어느 은행에 있는지, 어느 뭐 이렇게 금융상품에 있는지, 금융사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대여금과 미수금,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고자산은 거래처가 없어요. 우리 회사 창고에 있어. 그래서 현금화를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판매라는 절차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자산이 그래 부실하고 현금화 될 때는 좀 힘들어. 다른 것과 비해서 좀 얘는 뭐 수준이 떨어져.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이 없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 당좌비율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지급 능력만 파악하는 데는 당좌비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뺀 유동자산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